안녕하세요. 한국 S3에서 마련한 4차 산업혁명과 GIS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4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세미나 중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GIS를 활용한 3가지 필승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한국 S3의 권영기 솔루션 마케팅 담당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 강연은 이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녹화본을 세미나가 끝난 이후 모든 참석자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S3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텐데요. 결과는 다음 세미나의 콘텐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연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박스를 통해 질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는 본 세미나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답변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발표 자료와 서머리 리포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고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과 GIS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 마케팅을 맡고 있는 권영기고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웨비나를 위해 90명이 넘는 공공기관, 교육, 그리고 커머셜까지 다양한 분들이 웨비나에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관심을 끌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GIS를 활용한 3가지 필승 전략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웨비나를 4개 챕터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서 변하고 있는 세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변화의 바탕으로 세 가지의 전략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데 왜 GIS가 중요한지, 공간정보 시스템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GIS가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Q&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앞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들의 성공하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기업은 애마존인데요. 애마존은 거대한 글로벌 업체죠. 그런데 늘 이런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94년도에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애마존은 이제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데 시가총액이 탑 5로 4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가총액은 현대자동차보다 한 8배, 삼성전자보다 한 1.5배 되는 높은 기준이죠. 근데 25년째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애마존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애마존의 recommendation engine이 있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직접 검색을 안 하면 찾지 못할 관심 제품을 추천해 줍니다. recommendation engine으로 애마존의 총 수익의 35%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외에 애마존은 위치 데이터 분석으로 운송비를 40% 줄이고 시장 데이터 분석으로 애마존의 가격을 약 10분마다 조정해 수익을 25%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테슬라인데요. 이미 한국에서도 인기가 참 많죠? 그런데 인기 비해 테슬라의 판매량은 아주 작습니다. 작년에 약 8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오토 시장에 한 0.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포드, GM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테슬라는 2014년부터 자율주행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서 21억 킬로미터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왔고요. 이는 테슬라의 경쟁 우위로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점 때문에 테슬라는 누구도 없는 자율주행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시인 두바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시티 전략을 시작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100% 공개하기로 했고 그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서 통합하고 서비스로 제공해 모든 관계자들이 쉽게 액세스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두바이는 2021년까지
연간 20억 달러, 한 1인당 1,000달러의 경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두바이 사례는 right people accessing the right data, 즉 적절한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한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조직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하고 그 조직의 파지티브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조직의 역사, 규모, 시장 지위보다 수집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승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라는 공통점으로 우리 세계가 어떻게 변해왔고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서 있죠. 컴퓨터로 지식정보혁명의 시대를 열었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목되는 기술은 모든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IoT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저희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며 클라우드에 쌓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 AI와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는 이런 기술을 통합적으로 사용해 혁신을 이루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혁명처럼 어떤 기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데이터로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런 데이터의 결합으로 세계 모든 것을 디지털 세계에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질적인 것을 데이터로 변환했을 때 생기는 결과물인데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면서 데이터화하는 것들이 아주 매우 많죠. 예를 들어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우리의 대화를 데이터화하고 있고요. 우리 건강에 대한 정보도 피트니스 앱으로 데이터화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면 스마트폰에서 통신사한테 보내는 시그널로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이동 패턴을 데이터화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운영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있죠. 이를 통해 도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시대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질 거고 이를 통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추적, 측정,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데이터 기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많은 조직들은 데이터 기반이 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은 일반적으로 스마트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사들을 보시죠. 스마트 가전,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 기저귀까지. 현재 우리는 사회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 뜻은 바로 데이터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은 무엇이며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기반이란 직관이나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늘 해왔던 방식을 벗어나 데이터가 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애마존, 테슬라, 두바이 사례로 데이터 기반의 조직들이 비즈니스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2011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의 조직들은 5% 더 생산적이며
데이터 기반이 되기 위한 투자의 13배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듣고 많은 분들은 스스로 자기네 조직이 데이터 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직 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보고서를 이용하시죠? 그런데 보고서를 이용한다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은 아닙니다. 대시보드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시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아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들이 많은데 하둡을 사용한다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은 아닙니다. 이제 좀 제가 얘기하는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럼 데이터 기반의 조직은 어떻게 됐냐? 질문인데 데이터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럼 모든 분석을 같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가트너로 인하면 4가지 유형의 분석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분석 유형은 Descriptive Analysis, 기술 분석인데 기술 분석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현재 많은 조직들이 능숙하게 기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 분석은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다음의 분석 유형은 인사이트를 얻는 분석인데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Diagnostic Analysis, 진단 분석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석하는 Predictive Analysis, 예측 분석이 있습니다. 인사이트의 분석 단계는 미래를 바라보는 분석의 시작이죠.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 더욱 고급 단계 분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상위 단계 분석인 Prescriptive Analysis, 예방 분석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분석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제일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방 분석인데 3%의 조직만 예방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많은 조직들의 분석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해선 예측과 예방 같은 고급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적인 기술 분석으로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지만 마치 식단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직의 분석 역량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측 분석과 예방 분석의 기술을 조직 내에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유형의 분석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전략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채트박스에 넣어주세요. 네, 그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 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트너의 분석 유형에 따라 현재 조직의 분석 수준이 어떤지 이제 스크린에 나올 폴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기술 분석, 진단 분석, 예측 분석, 그리고 예방 분석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조직 내 분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스크린에 나오는 걸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과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상한 것처럼 지금 기술 분석 그리고 진단 분석이 참 많이 있네요. 한 5초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 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상한 것처럼 지금 기술 분석과 진단 분석 쪽에 많이 있고 예방 분석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그럼 고급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전략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기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분석을 통해 누구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세 번째는 협업을 원활하게 조직 또는 사회 내의 혁신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접근성 관련된 질문은 누구나 필요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냐인데 이 접근성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냐로 보안이 허용되면 누구나 필요한 데이터를 anytime, anywhere, on any device,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로든지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냐로 누구나 전문 지식과 특별한 기술 없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성은 데이터 기반 조직의 토대가 되고 분석과 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질문은 누구나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가인데 앞에 말한 것처럼 진정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되기 위해선 누구나 데이터를 편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 데이터 분석가에게만 주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서에 있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데이터 과학이나 코딩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협업해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인데요. 이 질문은 인사이트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에 분석 보고서로만 남고 실제적인 변화가 없을 때가 많은데요. 아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는 인사이트를 관계자들과 공유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 이중 업무를 막을 수 있고, 제가 분석한 걸 다른 사람이 분석할 필요는 없듯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이제 혁신이 한 조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조직과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협업을 다른 부서간 외에 다른 기관과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석을 쉽게 하며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세 가지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봤을 때 뭐 간단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데이터의 양과 속도 그리고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아키텍처, 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데이터 접근성을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며 모두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챌린지지만 이 세 가지 전략을 수행하는데 바로 GIS, 공간정보 시스템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GIS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GIS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합니다. 네, 비디오가 설명했듯이
GIS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공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언급된 수치이긴 하지만 모든 데이터의 80%가 공간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모든 것에 위치 정보가 태그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사진을 찍어도 스마트폰에서 어디서 찍었다는 게 나오듯이 이 수치가 지금은 더 높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되는데요. 이래서 GIS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것이죠. GIS는 공간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GIS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분석과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GIS를 사용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와 통합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전체론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GIS의 힘이고 다른 분석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더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통합 분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한 비영리 단체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사례는 캐나다에 있는 블루닷의 이야기인데요. 블루닷의 미션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위해 블루닷은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병의 확산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블루닷은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해 GIS로 통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닷은 질병이 발견되는 주요 위치, 그리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위치와 그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인구 통계로 데이터로 파악하고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동물과 곤충의 서식지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죠. 그리고 질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후 조건과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교통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도 취합하죠. 이런 모든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분리되고 있는데 블루닷은 한 GIS 플랫폼으로 통합 분석해 질병의 확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사례를 들면 2015년 브라질에서 지카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블루닷은 지카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퍼질지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지카에 감염된 모기가 물 때 감염되고 모기는 지카에 감염된 사람을 물 때 감염되기 때문에 블루닷은 먼저 모기의 서식지를 매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진한 오렌지색이 1년 내내 모기가 사는 지역이고 그런 다음 브라질 내 모든 주요 공항의 위치와 지카에 감염된 인구가 있는 지역을 매핑했죠. 점점이 이제 공항들이고 체크로 마크된 지역들이 이제 지카가 발생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출발한 항공편 정보를 활용해 미국으로 어디로 몇 명이 갔는지 매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기후 데이터를 결합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분석해 블루닷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가 지카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뉴욕에도 지카 감염된 인구가 많이 이동했지만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모기가 없는 지역이라 뉴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연구 결과 발표하고 한 6개월 후 실제로 미국 최초로 지카가 마이애미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GIS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가지의 전략, 접근성, 분석, 협업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은 접근성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접근성에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것이 2가지인데요. GIS는 이 2가지를 다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ArcGIS는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서 데이터가 어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그 데이터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표 형식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 벡터, 3D, 실시간, 그 빅데이터와 라이더까지 통합하고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SAP와 Oracle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GIS는 데이터에 있는 공간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관리할 수 있고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지털 언어가 돼줍니다. 네, 접근성의 두 번째 측면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것이죠.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이나 GIS를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선 간편한 툴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케줄 관리를 위한 캘린더 앱, 건강을 관리를 하기 위해 피트니스 앱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특정 비즈니스 업무를 위해 ArcGIS에서 다양한 앱을 제공합니다. ArcGIS는 현장, 비즈니스, 디자인,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위해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조직 내 보안이 허용되면 이 앱으로 조직의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로든지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짧은 비디오로 이런 앱들이 어떻게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조직 내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데이터를 앱으로 통해 개방하고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비디오에서 소개한 앱들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ArcGIS에서는 150개가 넘는 앱과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하고 분석해주는 앱이 있고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앱들을 개발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공간 정보와 바로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주 다양한 앱들이 이제 ArcGIS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앱들의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음 달 9월 28일 웨비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웨비나에서 다뤘으면 하는 앱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투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의 의견은 데모를 제작하는 데 참고될 예정입니다. 예, 이제 폴이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앱,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앱,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앱, 그리고 개발자 없이 커스텀 앱을 제작해주는 앱들에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초 더, 지금 한 60%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한 5초 더 기다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피스 앱이랑 대중 참여 앱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이런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예, 제가 공유를 안 했네요. 네,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두 번째 전략인 분석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딩을 배우거나 특별한 GIS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데이터 분석가처럼 분석을 잘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특정 툴이 필요합니다. Insight for ArcGIS는 직관적이고 시각적이며 인터랙티브하게 공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뭐 로컬 DBMS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아니면 GIS 데이터까지 모든 데이터 소스와 연결하고 시공간 패턴, 차트, 그래프 등의 형태로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Insight for ArcGIS는 사용자가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탐색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요. 때문에 Insight for ArcGIS 같은 툴을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을 복잡한 작업에서 이거는 이제 R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건데요. 이런 복잡한 작업에서 간단하고 인터랙티브한 경험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고요. 이제 클릭 앤 드랍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양하게 변환하고 데이터를 차트, 지도,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분석을 쉽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진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ArcGIS의 스마트 매핑은 사용자가 분석하는 데이터를 이해해 시각화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줍니다. 이래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보여주죠. 스마트 매핑을 활용해 3D,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시공간 데이터까지도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로 사용자의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오직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스마트 매핑이 제한한 설정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을 텐데요. 분석을 쉽게 하는 마지막 방법은 하도비나 아파치를 배우지 않아도 사용자 누구나 빅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rcGIS 플랫폼에 연계된 빅데이터는 즉시 사용 가능한 분석 도구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리스트가 보이실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공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런 도구로 단 3번 미만의 클릭으로 수백만 또는 수백억의 데이터를 처리해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고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던 아니면 이미 저장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과거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기 위해 협업을 통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업이 세 번째 전략입니다. GIS는 계속 협업이 가능하도록 발전해 왔는데요. 처음엔 GIS 분석가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으로 시작해 이제 완전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는 Distributed GIS, 저희가 얘기하는 분선 GIS의 아키텍처로 조직 간 협업을 제공하며 조직들이 쉽게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공유해 협업에 대한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 협업은 조직과 조직 사이뿐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모델은 공공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나 시는 그 시의 정책이나 추진 계획들의 진행 사항을
다이나믹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시의 계획에 참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와 관련된 파트너, 비영리 단체든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죠. 그 협업 전략의 마지막 측면은 액션, 즉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ArcGIS 플랫폼은 스토리맵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분석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관계자들에게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스토리맵은 사회적과 환경적 문제를 강조하고 재난 시 최초 대응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에 사용되고 있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스토리텔링과 이미지와 그 지도를 분석한 컨텐츠, 또 비디오, 모든 컨텐츠 이렇게 결합해 이제 의사결정자에게 뭘 해야 되는지 더 설득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맵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 웹사이트에 storymap.arcgis.com에 바로 가시면 체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3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데이터 중심의 시대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모든 것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조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조직의 역사나 규모, 시장 지위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혁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어야만 하며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분석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GIS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논의한 전략을 반영했을 때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한 비디오를 볼 건데요. 이걸로 마무리하고 바로 Q&A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상은 Future of Smart라는 영상인데요. 이런 전략을 수행했을 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오늘의 소개할 3가지 전략은 여기서 마치고요. 9월, 10월, 11월 웨비나에서는 오늘 살펴본 3가지 전략에 대해 차례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각의 링크를 사용해 접속하면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사례 위주로 흥미로운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니 그 많은 참여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기 채트박스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무 질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한 10초 정도 기다려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고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지금 질문은 없지만 나중에 질문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아래에 있는 이메일, 마케팅 본부 또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설문조사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항에 답변해 주시는 분들에겐 그 발표 자료와 요약 자료, 제가 준비한 요약 자료를 메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 설문조사는 웨비나가 종료된 후 가능하며 또 이메일로 발송될 것이라 뭐 시간이 있을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S3의 첫 번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웨비나에 꼭 신청을 해주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